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1번째 페이지. 곳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역사여행기획사 대표이사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예. 자, 최근에 이제 우리도 정부 조직 개편과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뭐 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국가 재정 관리, 세금을 걷고 나라 돈을 잘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에서는 이런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져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조선에서 행정을 담당한 기관은 어디였죠? 행정부죠. 행정부라고 안 했잖아요. 중앙행정조직, 보통 이제 육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육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이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의 근간 법전이 이제 경국대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편찬에서 새롭게 나온 뭐 속대전이나 대전통편, 대전회총 같은 경우도 모두 챕터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전, 호전, 예전, 형전, 병전, 공전.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를 가리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수령이 파견이 되면 아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아전들이 이방,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그렇죠. 공방. 그러니까 이 6개가 모든 행정의 바탕이 되었고 그 바탕으로 중앙에서 또는 지방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조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 그다음에 예조는 문서, 외교, 교육, 그다음에 이제 병조 같은 경우는 군사, 예. 국방부 장관이죠. 형조는 지금의 이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공조는 건설, 토목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이조나 병조, 형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인사,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이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의외로 호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네. 명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통장이 얼마나 잔고. 그렇죠. 이게 관리가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호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조 다음에 인사 문제 다음에 바로 호조를 붙여서 두 번째 관청으로 그래서 천지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육조를. 아, 그래요? 그러면 천이 이조, 그다음에 네. 땅을 가리키는 게 호조.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관청이 호조 안에 다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적사, 그다음에 회계사, 경비사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판적 그러면 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정 관련돼서 뭐 사람들 호구 조사도 하고 토지 체크도 해야 양전도 해야 되고 네네네. 이게 이제 판적사 업무라면은 예. 그다음에 회계사는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계사. 네. 지금하고 한자 똑같아요. 그럼 회계가 같아요? 네, 회계까지는 같습니다. 예. 이제 사자는 이제 관청을 뜻하는 사자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사 같은 경우는 지출하는 겁니다. 아, 나라 돈을 쓰는 사람. 그렇죠. 어디에 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적사 같은 경우는 뭐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경비사와 회계사 같은 경우가 돈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지출할 건지를 그리고 실제로 급여 지급.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급여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경비사에서 지급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있는 것처럼 호조가 그러니까 기재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역할이. 네네네. 자, 호조의 업무를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청들이 하는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들 관청을 보완하는 보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별도의 관청이 하나 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학 또는 산학청이라고 불렀던 관청인데 이 산자는 계산할 할 때 그 산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그 회계라든지 일반 계산 업무를 담당할 관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각 해당 관청에다 파견을 하는. 왜냐하면 병조에서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정부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호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 호조의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이 나와요. 뭐 쌀이 10만 석이다, 면포 6만 필, 뭐 동전 16만 양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호조의 재정이면 나라 재정이네요. 너무 적잖아요. 보통 이게 쌀 10만 석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80만 석, 100만 석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범위인데 네. 이게 이렇게
작은 숫자로 나오는 이유는 네. 조선 후기에는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들이 이제 호조 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선해청이라든지 균역청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호조 산하 개념이 아니고. 산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호조를 압박하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호조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돈이 부족하면은 네. 임금님한테 달려갈 게 없어요. 전하 재정이 올해 그렇죠. 빵꾸가 났습니다. 예, 예. 그 저기 내수사에 얘기해서 임금님 왕실 쓰는 거 좀 땡겨 주십시오. 예. 조선시대 재정 규모를 보면은 전체 100이라고 할 때 국가 재정이 한 75%에서 6% 정도 됐고요. 네. 왕실 재정이 한 25%에서 26% 정도 됐습니다. 왕실 재정이 크구나. 볼륨이 큽니다. 예. 중국은 그거보다 더 크고 아. 서양도 굉장히 왕실 재정이 큰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빌려 썼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호조 위에 선해청, 상평청 이런 재정 담당 기관들이 생기니까 돈을 꾸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선해청 상평청에 꾸면 돼요. 꾸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조 관리들은 조선 후기엔 편해졌는데 조선 전체 재정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조선 후기는 네. 호조, 그다음에 선해청, 아. 상평청, 균역청들을 모두 관할해야 다 같이 이제 봐야겠네요. 재정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선의 국가 재정이 지금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떤 점들이 다릅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금은 당연히 모든 세금들을 일단은 그 돈 그것도 이제 요즘엔 보이지 않는 돈으로 많이 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카드로 네. 결제하니까 내 돈에 내가 들어온 돈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나간 돈을 그냥 숫자로서 계산을 하지만 네. 이제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걸 이제 관리하니까 그 경비가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는 거의 모든 것들이 현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쌀로 내거나 특산물로 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옮기는데 굉장히 큰 노동력 그다음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예, 예. 이게 모든 회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 그 비용이 크면 넣어야죠. 그런데 예. 그걸 안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노동력 개념을 넣어서 그러니까 옮기는 경비를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서울로 보내는데 특산물을 생산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량이다 그러면은 네. 서울로 보내는데 300량이 들어요. 그럼 전체 부담은 400량이지만 예. 호주에서는 이거는 100량만 받은 걸로 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그럴 수밖에 크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이 예.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운송 비용도 나라 돈으로 쓰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개인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지역에서 그걸 백성들이 충당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올해 들어올 이제 제주도에서 들어올 귤이 2만 개다. 예, 예. 이렇게 계산이 돼갖고 호조가 배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의 통계를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2만 개를 올렸더니 네. 가는 가는 중에 썩어서 한 10,000개밖에 안 남더라. 그치. 그럼 2만 개를 보내려면 몇 개를 보내야 되죠? 한 3, 4만 개 보내요. 그렇죠. 한 4만 개를 보내야 예. 통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부담이 이제 훨씬 더 크게 되는데 네. 정부에서도 이거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세금을 현물로 받아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호조에서 받아가지고 네. 예를 들어 다시 내가 경상도나 전라도로 보내야 되는데 오고 가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그렇죠. 더 큰 것처럼 네. 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세금을 올려 보낼 때 니네가 쓸 거는 빼고 올려 보내라. 예를 들어서 100량을 받아서 네. 세금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50량 쓰고 다시 지방정부에서 50량을 쓸 거면은 네. 아예 처음부터 50량만 보내라. 지방 예산 확보하고 나머지를 보내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고 가는 경비를 확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지방의 정부 정도는 가능한데 지방에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이런 조그만 데들은 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은 아예 거기다가 니네끼리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땅과 노비를 보낼 테니까 어떻게든지 알아서 해결해.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거기선 네가 그 땅 운영을 하라는 거죠. 소장농들 어떻게든지 소장농들도 자유롭게 해라. 좀 이렇게 좀 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다 뭐 이렇게 좀 불편하면은 좀 장사도 좀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재정을 좀 확보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 지방의 관청들이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각사자판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 재정을 오고 가는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써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방 관청의 권한이 좀 강해졌겠네요. 사또의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지만 예.
반대로 보면은 이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서울로 오고 가는 문서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감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뭐냐면 해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유가 예, 뭡니까? 풀해자에다 말미암을 유자. 그러니까 풀려났다라는 의미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안동 지역의 부사가 나 이제 여기에서 그만두고 어디 전라도 관찰사로 간다. 승진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은데 그냥 쭉 떠나면은 이제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해야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문제는 재정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받아야 할 것 줄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부정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임명의 변동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제일 먼저 호주에서 누굴 보내냐면은 네.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산학 요원을 보내요. 아, 그러면 그 임기 동안의 내역을 다 그렇죠.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장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를 해서 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차대조 다 해가면서. 그러면 너 본인 변상해라. 그다음에 이게 좀 금액이 크다. 예. 그럼 이게 부정이니까 이게 인사 자체를 없애는 걸로. 아, 인사 자체를 무산시킨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세 관청에서 예.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호주에서 그다음에 그 지방의 지방 상관인 관찰사.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관련된 업무인 병조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데 이거는 회계 업무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 세 관청이 네. 얘가 별 문제 없이 모든 인수인계를 잘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회계 업무도 잘 처리했다라고 통과가 돼야지 네. 다른 관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구린짓 하면 이거 승진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사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몇 번 이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재정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재정의 운영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정부의 재정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을 염두에 두잖아요. 아, 그렇죠. 뭐 3%, 5%, 네. 7%, 또 80년대는 막 10%씩 네. 경제 성장이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아. 같은 거죠. 근데 막 그 흉작. 그렇죠. 뭐 그런 흉작 거는 풍년은 있지만 네. 이걸 그렇다고 변수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평작을 알수 기준으로 없으니까. 해서 풍작이 되면 좀 남는 아. 그러니까 흑자 재정이 되는 거고 네네. 흉작이면 이제 적자 재정이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재부에서 세우는 내년 예산을 네. 별도로 세우는 게 큰 의미가 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과 지출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이 좀 다른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흉년 같은 어떤 불행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과 비슷한 상식적인 선에서 그럼 정부 재정 지출 줄여야지. 그래서 관리들한테 문서 하나가 옵니다. 뭐라고요? 올해 네. 원래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그 복지. 1리터짜리 네네네. 되를 올해는 0.8리터로 줄이겠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로 그렇게 줄여요. 오. 예, 그러니까 되의 크기를 올해는 줄여서 갑니다. 이렇게 공무원 얘기하면 월급 깎는 거네요. 공무원 월급 깎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줄여 나가는데 네. 공무원들로 볼 때는 안 좋지만 백성들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보면 거니까. 합리적이라고 예. 볼 수가 있고 대체로 조선의 조세 부담률이 한 20%에 30%인데 당시 동시대 유럽이나 일본의 조세 부담률이 30%에 40%, 한 10% 정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이 더 낫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선은 어쨌든 위민 백성을 위한다는 아하. 정치 철학을 재정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중앙정부와 지방관청 사이 어떤 조세, 재정 확보 시스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지침이 담긴 문서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는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호조 같은 경우는 다른 관청보다는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오고 갈 때 증빙. 그렇죠. 말로는 안 그렇죠. 되거든요. 영수증 가져가야죠. 영수증 있어야 되고 증빙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증인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서 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규칙과 관련된 문서가 이제 횡간과 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간은 이제 호주의 지출 계획서인데 특이하게 그러니까 가로쓰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횡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지출 내역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계획서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횡간이 지출.
그다음에 공안이 수입. 수입. 예. 근데 횡간을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 네. 공안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수입 계획부터 세우니까. 수입이 얼마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얼마를 한다. 수입에 맞춰서 지출한다. 그렇죠. 양입 제출의 방식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처음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계속 수정을 해서 조선 세조 때 1차 완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횡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아의 벽은 4년마다 한 번 수리한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에 바르는 그 창호 네. 이런 것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수리한다. 디테일하네. 네, 그러니까 지출 규정이 굉장히 지출 디테일하네.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새로운 지출 계획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한 번 지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운용하는 그러네요. 운용의 어떤 묘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입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재정에 조금 압박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가계부 쓰다 보면은 처음 계획에 비해서는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얼마 받을 거야라고 하고 보통 지출을 많이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빵꾸가 후회하죠. 나는 예. 것과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네. 어쨌든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조는 늘 압박을 받는 그러네요. 관청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대동법이 도입되면서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 그렇죠. 네. 이전까지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대동미로 하게 되면서 특산물로 받던 것들이 호조로 들어왔었잖아요. 아까 이제 전에는. 판적사가 예. 관리하던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 대동법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선해청이 이걸 관리합니다. 다 쌀로 내라는 그럼 이제 거죠. 호조의 재정은 이제 축소가 되고 아. 이제 그 선해청의 어떤 그 규모가 커지는 그런 예가 이제 앞에서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역시 이제 군포를 관장하는 균역청 역시 재정 규모가 만만치 않게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호주의 재정이 악화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정이 이제 악화가 되면은 그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그럼 재정이 이제 악화가 되면은 지금 우리 같으면은 그러면 뭔가 세금을 더 얻을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조선의 관리들로 볼 땐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네, 민심도 있고 이걸 내 때에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이 세금을 올려놓은 게 누구더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계속해서 방식이 뭐냐면 세금을 잡세를 만들정정 명목세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정법도 원래는 4두에서 20두까지 매기던 그 세금을 4두로 고정한다. 영원히 정한다. 그게 영정법이거든요. 포퓰리즘 아닌가요? 일종의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어떤 세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겁니다. 그 국가 재정을 줄이는데 이제 최석정 같은 이제 명신이 딱 봤을 때는 최석정 수학 천재 최석정 맞습니다. 영의정까지 했던 분. 그렇죠. 숙종 때 명신입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숙정이 요즘에 뭐 북한산성 쌓는다, 남한산성 수리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토목공사 굉장히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 정책을 조금 느슨하게 하자.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최석정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떼어놓고 만약에 멀리서 바라보면은 최석정은 조선의 자주 국방에 반대한 인물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보일 수도 있군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정근대 국가에서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는 모든 정치인 어떻게 보면 국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재정 규모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감당을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그렇죠. 라는 관점을 당시 관료들이 일정 부분 갖고 있었다. 있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 또 왕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조 때도 좀 재정 악화 타개책이 등장한다던데. 그렇죠. 영조는 스스로가 굉장히 실무에 밝은 왕이기도 했는데 이제 혼자서는 그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똑똑한 신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조 판서들을 이제 계속 이제 불러서 네가 한번 재정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참신한 인물로 권희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임명을 받는데요. 네. 잘해 보시게 그랬더니 권희진이 바로 상소를 올립니다. 뭐라고요? 임금님 그 내수사를 포함한 그 왕실 재정을 팍팍 줄이십시오. 왕실 재정을 줄여라. 네. 어. 근데 사실은 영조는 이미 왕실 재정을 많이 줄인 임금님이에요. 아, 그래 확실히 검소하긴 했나 보다. 네, 아니 그런 개인의 검소함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왕실은 예. 이미 이제 출가했던 왕자, 공주, 옹주, 대군 뭐 이런 사람들의 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각각 궁방이라고 해서 자기 재정을 갖고 있었는데 요 재정을 빼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미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였어요. 예. 야 그거 말고 방법 없어라고 했는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권희진이 이제 이 과감한 재정 정책이 나오니까 대관들이 막 이제 탄핵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러면 바꾸자 해갖고 호조 판서를 네. 박사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로 바꿉니다. 박사수. 근데 박사수가 이제 호주에 와서 문서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권희진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 동의합니다. 줄일 건 왕실 재정입니다. 왕실 재정을 줄이거나 그쪽 걸 이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또 탄핵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마침 누군가 이제 익명서로 고발을 해서 이제 네. 권희진도 나 호조 판사 안 이게 하겠다 하고 뭐야. 물러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재정 업무를 누구의 손을 맡기냐면은 예. 미들맨 미들맨 누구죠? 박문수입니다. 아, 오사 박문수. 오사 박문수. 아, 박문수 호조 판서였어요? 호조 판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조 판서가 된 박문수 역시 굉장히 실무에 어떻게 밝은 이제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조사를 했는데 회계상으로는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그 회계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네. 진짜로 이 돈을 썼을까? 이 돈보다 더 쓴 누군가는 없을까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호조 판서들이 볼 때는 문서상으로 건드릴 데가 없었잖아요. 장부상으로는 딱딱 맞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더 줄일 데가 뭔가, 없는 거죠. 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리보다는 네. 낭비 부분이 있다. 낭비. 그러니까 낭비 부분을 네.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사에 들어갑니다. 예. 네, 실사에 들어가서 어떡해요? 그걸 이제 정례라고 하는 규청 속에서 이제 실사에 들어가서 네. 먼저 이제 각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호조의 관리들과 함께 문서 내용을 각 관청에 다 보냅니다. 예. 니네들 쓰는 거 회계 문서가 다시 다 보내줘. 이렇게 왔던데 이거 맞지? 그리고 그랬어. 나서 예.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줄여야 될 것 같으면서 다시 합니다. 예. 그럼 그쪽에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예. 그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청을 정했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은 너 돈 제대로 쓰고 있어? 그렇죠. 라는 것들을 조사를 이제 호조 판서가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건들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냐면 네. 하루에 한두 개 관청을 호조 관리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 한 개씩. 오늘은 예를 들어서 사홍원 여기 음식 만드는데 예. 오늘은 예를 들어서 말 기르는 사복시 뭐 이런 데를 데려다가 대대적으로 했네. 예. 요즘에 저기 마패를 너무 비싸게 찍더라. 그럼 상서원 이런데 예. 불러다가 이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40개 관청을 빠짐없이 모두 조사를 합니다. 와. 그렇게 했더니 1년에 30만 양의 예산. 줄였어요. 아까 뭐 그러니까 호조 예산, 확보했어요. 네, 호조 예산이 뭐 10만 양이라는데 네. 이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효과가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주에만 쓰지 말자. 선해청에도 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하면서 선해청에도 정례를 만들고 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재정의 어떤 정비, 확충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뤄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래서 거죠. 박문수 하네요. 그렇죠. 진짜. 예, 훌륭합니다. 자, 호조라든지 다른 재정 담당 관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런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자질이 가장 요구됐을까요? 네, 물론 이제 백성을 위하겠다. 그 어떻게 보면은 재정 나라 일을 잘 돌보겠다라는 신념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호조는 숫자를 다루는 관청입니다. 산수, 수학.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산학이라고 표현을 했고 산학. 그거를 관리하는 관청이 산학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산학청에서는 산학 관리들을 길러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정원을 한 30명 정도만 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은 네. 산학산원이라는 말 대신 주학주원이라는 말로도 많이 주학계사로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정조 임금의 이름이 이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 뜻은 다르지만 의미 같아서 네. 이 산자를 피하느라고 주학. 우리가 주산 기억하시죠? 예. 이 주도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학계사. 주자를 썼구나, 그래서 산학산원을 주학계사 이렇게 부른 적도 같은 있었으나 거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호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양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원들은 뭐 시험 쳐서 뽑나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봤어요. 굉장히 취재를 어려운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3명에서 한 17명 정도밖에 뽑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뽑힌 관리들은 당연히 호주에서 일을 하지만 필요할 경우는 다른 관청에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지역의 관리들의 회계 관련된 감찰을 하는 역할이도 했었으니까 네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시험을 치를 생도들이나 공통의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교재가 출제 범위. 예, 네. 출제 범위가 이제 공통적으로 당시 중국에서 들여왔던 수학책인 산학계몽, 그다음에 상명삼법, 양의삼법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산학계몽이라고 한 원나라 때 썼던 이 책을 가장 기본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이제 수학 교재는 지금하고 챕터 구분 방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수학을 수열, 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을 기준으로 수학책을 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런데 그 당시 수학책은 네. 수학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걸 어디에 쓸 건가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령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전장. 아,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챕터입니다. 아, 목적의 포인트를 둬서. 그다음에 이제 곡물 교환하면은 그 세제곱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여기는 송미장. 그다음에 분배에 관한 계산법인 쇠분장. 예. 그다음에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 이거 양전 사업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여기는 소광장. 그다음에 축성 토목공사. 여기도 역시 그 세제곱에 대한 그렇죠, 계산법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는 공정 계산까지 필요하니까 여기 상공장. 화물 수송에는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수확물 분배 관련된 균수장, 그다음에 이제 그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네. 영부족장, 그다음에 영부족장. 연립 방정식의 계산법인 방정장은 또 챕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도 방정이란 말을 썼네. 네, 방정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순수 수학의 한 부분인 직각삼각형의 문제를 가르는 구고장. 이래서 이걸 구장산술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수학 포기하는 친구들은 수학 배워서 나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하는데 여기서 이때는 이렇게 도움이 된다. 예, 수학이 없으면 야 나라가 안 이럴 때 돌아가. 도움이 된다. 대놓고 말해주네요. 네,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이어서 야. 이 챕터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상명사법이든 그다음에 산학계몽이든 그다음에 양의삼법이든 이런 책들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책에 그 실려 있는 문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수준이 엄청 높다면서요? 네, 산학계몽이 항상 이제 문제를 해설하고 어떤 수학 관련된 내용을 해설하고 네. 이제 거기 그 예시 문제가 나와요. 우리 수학책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시. 이렇게 개념 해설하면 이제 예시 문제 풀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화 문제 풀어보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맵살이 8말 7곱대 4홉이 있습니다. 10진법으로 쓰시면 돼요. 8말 7대 4홉이 있는데 한 말이 찹쌀 9대 1홉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맵살 8말 7대 4홉으로는 바꿀 수 있는 찹쌀의 양은 얼마입니까? 요런 게 이제 수학 문제에 들어가 있고요. 나눗셈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거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바로 풀려요. 방정식인가?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은 25양을 빌렸습니다. 예. 한 양의 월 이자가 2푼 5리입니다. 네. 며칠이면 원금과 이자가 같아집니까? 복리계산법 아닙니다. 달리계산법으로. 이건 근데 문제 유형이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 그 항상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채무채권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요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리 계산. 예. 자,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예. 지금 배에 물건을 싣는다. 500근의 물건을 싣고 80리 가는 비용이 150문이다. 500근의 물건 싣고 80리 가는 게 150문. 예. 그러면 8만 6천 근의 물건을 싣고 3,400리를 가려고 한다. 운임은 얼마인가? 이거 가능한가 이게? 아니, 잠깐만. 변수가 두 개인데? 이거 생각보다 난도가 있네. 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지 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걸로 골라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좀 쉬운 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쉬운 겁니까? 이거부터 더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야. 뭐 여름, 겨울 구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땅의 모양이 다른데 중간에 연못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전 수학. 기하까지 예. 염두에 두고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 산학교육 역시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활용했던 방법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댓글에 다 마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맞으면 커피 쿠폰 드린답니다. 이 문제로 할까요? 지금 배에 물건을 싣습니다. 500근의 물건을 싣고 80리 가는 비용이 150문인데 그렇다면 8만 6천 근의 물건을 싣고 3,400리를 가려면 운임은 얼마나 될까요? 예, 아시는 분은 풀이 과정과 함께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공직에 있는 실무자의 그 내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오늘 느낀 게 이제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뭐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의 선발 과정도 그렇고 역시나 조선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산원이 됐다고 해서 관료가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또 시험을 따로 봤었고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기 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한다, 특히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자신의 어떤 신념,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실력을 인정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여기 보면 약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정치에서의 어려움, 외침에 대해서 어떤 뭐 국난을 겪으면서 막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나라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과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렇죠. 걸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아무래도 정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좀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붕당의 흐름. 맞아요. 그래서 네. 선조 때 뭐 동서분당이 시작돼서 뭐 어떤 식으로 노론소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각각의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무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역량은 네. 배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 붕당에서 잘 싸웠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평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는데 네. 그랬는데 싸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부분들이 실무적인 게 민생이랑 연결되는 그럼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국가가 운영이 안 그럼요.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역들을 먼저 보시는 것들이 역사를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그런 됩니다. 내용도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네네. 예, 배우기에도. 네네. 그래서 뭐 다른 시간에 이제 또 저희가 뭐 예전에는 그 외교 관련된 관리들, 사역원 맞아요. 예. 관리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관리들 잡력사 한번 다시 시즌 2 해야겠네요. 해도 좋을 것 같고 예. 또 그 특히 탁월했던 어떤 정치인, 관료 이런 좋죠. 사람들도 살펴보아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에서 재정을 관리한 방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